4. 메드니섬, 아망낙섬. 그들은 베링섬까지 오던 형식대로 옆의 메드니섬에 도착하였다. 메드니섬은 베링섬과 닮은 꼴이어서 갈치처럼 길쭉하면서 베링섬보다는 한참 작다. 그러나 상상했던 대로 모든 환경은 베링섬의 특수판이었다.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먼저 움막 세 채를 지었다. 그리고 기을사 장사와 서비수 총각이 주축이 되어서 어느덧 젊은 남자들만의 돌격대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작사를 만들고 큰 물고기를 낚을 결합식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작은 물고기를 낚을 낚시 바늘도 만들었다. 움막은 어느덧 솥이 걸리고 솥이 걸린 높이보다 더 높은 일부를 진흙으로 쌓아 간이식 입식 온도를 만들었다. 저녁 취침 시에는 어린애나 나이 든 사람만 온돌에 올라가서 자고 나머지는 바닥에 많은 풀줄기나 나뭇잎을 깔고 그 위에 각자 가져온 천을 깔고 잠을 잤다. 본국에서 가지고 온 식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끼며 캄차카 반도에서 마련해온 먹이들을 소비했다. 그보다도 더 먼저 소비해야 할 것은 메드니 섬에서 채취한 물고기와 열매, 부드러운 나물류였다. 드디어 박도리 아저씨와 기일사, 서비스 총각 등 젊은 남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스텔러 바다소 사냥에 나섰다.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서비스 총각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 걸었다. 저 앞에 스텔러 바다소 3마리가 한가로이 해초를 뜯고 있다. 서비스는 삭사를 꼬나들고 살금살금 접근하고 뒤따르는 남자들도 서비스의 속도에 맞춰 자세를 낮추고 따라갔다. 스텔러 바다소가 낌새를 채고 해초를 뜯는 동작을 멈추더니 바다를 향하여 천천히 내려간다. 이를 본 서비스는 이제는 전속력으로 바다소를 향하여 달린다. 바다소가 물속으로 몸을 담그자 서비스는 어느새 바싹 따라잡아 스텔러 바다소 등짝을 향하여 작살을 날렸다. 작살은 한참 동안 허공을 향하여 날더니 마지막으로 잠수한 물소의 등에 꽂혔다. 이를 본 기울사 장사가 서비스를 따라잡아 또 하나의 작살을 던진다. 역시 정통으로 꽂혔다. 기울사의 뒤를 따라 달리던 박도리 아저씨도 작살을 던졌다. 이번에는 거리가 멀어서 정통으로 꽂히지는 않았지만 물소의 지느러미 쪽에 박힌다. 등짝에 3개의 작살이 박힌 바다소가 속력을 내서 헤엄치자 30여 명이 잡은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며 당기고 끌려가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앞서 베링섬에서 보았던 대로 스텔러 바다소는 바다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얕은 해안가만 헤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0여 명은 있는 힘을 다해서 뒤로 잡아당기고 바다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끌고 1시간이 넘도록 끌고 끌리기를 계속하며 해안가를 돌고 있는데 다행히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또 반시간쯤 지나자 이제 속도가 확실히 줄더니 완전히 정지 상태가 된다. 이제는 바다소가 오히려 뒤로 끌려온다. 성공이다. 모두는 환호를 지르며 스텔러 바다소를 해안으로 끌어올렸다. 우와, 이렇게 큰 바다소를 우리가 잡았단 말인가? 해안가 모래사장을 따라서 힘겹게 끌고 온 바다소를 본 전 대원들은 환호를 올리며 달려온다. 맨 앞장서서 달려오던 대광록이 서비스를 보고 말한다. 장하오, 드디어 해냈구려. 내 이럴 줄 알았소. 무슨 국가적인 큰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왕이 나아가 칭찬하듯이 몸에 밴 황가의 위엄을 갖추고 말한다. 저는 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일사 아저씨, 박도리 아저씨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수희 궁이 가장 크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여준 덕분이지. 기일사와 박도리는 거의 동시에 말을 한다. 이를 지켜본 남녀노소 대원들은 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였다. 진국의 이들 원정대는 메드니 섬에서 3달 동안이나 생활하며 완전히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다. 작은 낚시는 누가 분업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몫이 되었다. 바다 낚시로 낚은 작은 물고기가 벌써 풍성하였다. 한 달이 지나던 날 서비수는 박도리 아저씨더러 배를 만들어서 먼 바다에 보이는 고래를 잡자고 제안하였다.
삼각 지느러미를 세우고 지나가는 고래의 형태를 여러 번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스텔라 바다소는 사람들에게 몇 번 당하고 나더니 이제 경계심이 생겨서 사람이 달려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기 전에 바다로 잠수하고 말았다. 남자 돌격대원들은 나무를 베어와서 날렵한 배를 2척이나 만들었다. 2척의 배에 젊은이들이 승선하였는데 한 척은 서비수 총각이 또 한 척은 박도리 아저씨가 선장 노릇을 하였다. 배는 잘 뜨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형태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배전에 노를 고정시킬 금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긴 작대 끝을 납작하게 깎아서 어깨 힘으로만 전원이 저어갔다. 작살은 한 척에 2명씩 잡고 있었다. 첫날 2척의 배를 경기용 보트처럼 몰고 나가는데 몇 번 고래가 배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어찌나 빠르던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멀리서 삼각형 지느러미가 배를 향하여 돌진해오고 있었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로 보고 있다가 고래가 막 배에 부딪힐 지경까지 되었을 때 배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고래가 바로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자 서비수와 박도리 아저씨는 동시에 작살을 던졌다. 작살이 등에 사정없이 꽂히자 나머지 대원도 작살을 고래 등에 꽂았다. 바다 위에서는 무려 서너 시간이나 끌려다니며 고래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청년들은 고래와의 거리가 가까워오면 노로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갈겼다. 고래는 이제 모든 동작을 정지하였다. 고래를 잡아가지고 들어서는 남자들을 보고 모든 대원의 식구들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먹을거리와 주거가 해결되자 이들은 이 섬에 오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대륙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날 차비를 하였다. 전원이 다시 동쪽의 대륙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섬을 옮겨가는데 밧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트도 이용하였다. 대원들은 인식하지 않았으나 어느덧 해양민족의 습속을 갖추고 있었다. 유목민족으로 시작하여 농경민족으로 이제는 해양민족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었다. 섬들을 건너고 또 건너서 서너 달이 지나 도착한 곳은 아망낙섬이었다. 아망낙섬은 알래스카에 훨씬 가까운 큰 섬이다. 이곳은 섬이라기보다도 육지의 한 부분처럼 물산이 풍부하였다. 바로 옆의 아딱섬과 옴낙섬에는 쉽게 건너갈 수 있었고 건너편 어느 알래스카 섬에는 젊은 남자들이 헤엄쳐 건너가서 필요한 것을 채취해 올 수 있는 곳이었다. 전 대원은 다시 이곳에 메드니 섬 것보다 더 튼튼한 움막 세 채를 지었다. 이번에 움막은 지붕을 나뭇잎으로 덮었을 뿐 우리의 초가집과 꼭 닮았으며 입식 온돌이 아니고 진국에서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모두 자식 온돌을 놓았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니 모두가 쾌적한 기거가 가능하였다. 이제 모두는 제법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하기를 대불고 있는 수지라 가정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 울기만 하던 아기가 언제 거센 풍파에 적응이 되었는지 어지간한 일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방긋방긋 웃기까지 하였다. 아기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의 기쁨이 되어주었다.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수지라의 아기 보러 가는 것이 일과처럼 되고 있었다. 웃는다. 저 입 좀 봐요. 이 손가락 빠는 것 좀 봐요. 하하하하. 어디 더럽게 손가락을 입에 넣어요? 모두 아기가 귀여워서 둘러싸고 보고 있었다. 그 중에 장난기 어린 부인 하나가 자기 손가락을 아기 입에 넣어주자 엄마 젖인 줄 알고 쪽쪽 빠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어느 10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어디다 손가락을 넣느냐고 그 아주머니를 핀잔준다. 아주머니는 얼른 손가락을 빼고 멋쩍은 듯이 다른 사람을 본다. 모두는 아무도 그 아주머니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그런데 잡아온 고래를 분배하기 전에 대강록이 제안을 한다. 대강록은 역시 황족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고 매사가 범인과는 달랐다.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혜택을 주고 특히 고래를 내려주신 상제님께 감사의 제를 지내자는 것이었다.
진국에서 해보던 대로 각자 하는 행동이었지만 형식에 맞는 의식임에 분명하였다. 고래를 앞에 놓고 전원이 도열하여 섰다. 대강록의 엄숙한 기도가 이어졌다. 하늘이시여, 우리 진국의 원정대 87명은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이곳 바다 가운데 외딴 섬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본국의 대재난을 당하여 피난 나온 우리들인 만큼 하늘의 보살핌이 없다면 어찌 이처럼 무사하겠으며 앞날의 무사태평을 기대하오리까. 하늘이시여, 풍부한 물산을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거대한 물고기까지 저희에게 선물하시니 이 은혜 말로 다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뒤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고 계시니 우리의 앞날의 풍파를 잠재워 주소서. 저희는 이제부터 끝없는 항해를 하여야 합니다. 바다 건너 저 대륙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상제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상제님이시여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항상 보살펴 주소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 하나 기침 소리도 내지 않고 엄숙하게 가슴속 깊이 새겨 듣고 있었다.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절을 2번 하고 음식을 떼어 던지며 단군 조선 때부터 해오던 대로 고시리를 하고 술을 사방에 조금씩 부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원은 무엇인가 중얼중얼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었다. 고실에는 환국과 신시배달국과 고조선의 국가조직체계의 삼신오제 사상에서 유래한다. 삼신사상에서 풍백, 우사, 운사의 300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의 조직이다. 오제사상에서 오가는 곡식을 주관하고 마가는 어명을 주관하고 저가는 질병을, 구가는 형별을, 양가는 선악을 주관했다. 고실의 풍속의 유래는 배달국과 고조선의 주곡 담당관인 농림부 장관에 해당하는 우가의 고시치를 기린 것이다. 허공에 음식을 떼어 던지며 고시래 또는 고시래, 고시래, 고시네, 고시네 등이라고 외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BC 3898년 환웅처왕께서 태백산 신단수 하에 신시계천을 여신 배달국에서부터 행해오던 풍습이었다. 선사시대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고래 암각화로 알려진 울산 반구대 고래사냥 암각화를 그렸다는 사실은 고래의 길을 따라 알라스카까지 이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고래는 바다의 수온 때문에 여름철은 울산에서 반환하여 알라스카로 올라가고 추운 겨울엔 동해바다로 다시 내려오고 그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번에 고래를 잡아왔을 때는 대강록의 기도 후에 한바탕 놀이가 이어졌다. 진국인의 얼굴을 풍자한 고래뼈로 만든 탈이 등장하였고 고래의 머리를 닮은 곡갈이 등장하였다. 피난을 떠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누가 짐속에 간직해왔는지 장구와 소구, 꽹가리가 등장하였고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합창 속에 돌아가는 그들은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느덧 아내자들이 단체를 이루어 소구춤을 신바람나게 춘다. 소구춤은 벚구놀이라고도 하는데 느린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여 자진몰이, 휘몰이로 이어지는데 사물과 태평소 가락으로 흥을 마음껏 돋운다. 굿거리 장단은 덩기덕쿵 더러더러러 쿵기덕쿵 더러러러로 12분의 8박자이다. 자진몰이 장단은 덕쿵덕쿵 덕쿵덕쿵 하는 가락이며 휘몰이는 무당춤에 주로 쓰이고 미알굿거리라는 이름으로 줄타기에도 쓰이고 건무에도 쓰이는데 매우 격렬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꽹매기 소리가 산천을 두드리며 울려 퍼지는데 상쇠, 상벅구를 맡은 자들은 자기의 소임을 잘못한다 할까봐 더욱 신바람나게 춤을 추었다. 박자가 빨라지자 한 풍물꾼이 나타나며 쾌자자락을 휘날리고 12별 상모를 푸른 하늘에 돌려댄다. 궁자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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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자궁자 궁자꿍 궁궁궁궁 궁자꿍 구궁구궁 궁자꿍 궁궁 구궁. 부인들은 이때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내온다. 언제 담갔는지 벌써 각종 과실주가 선을 보인다.
지금도 아메리카 호피족 인디언들의 쾌지나와 우리 민족의 풍물 쾌지나 칭칭나네의 쾌지나는 같은 의문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풍물놀이 내용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한쪽에서는 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나무를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길이로 자른 나무 토막을 쪼개서 4개의 말을 만들어 종지에 넣고 허벅지를 탁탁 때려 섞어서 육판 가운데로 훌렁 던졌다. 뭐야? 노야? 낯설은 이국 땅에서 고리족들이 환호가 울려 퍼진다. 윷가락은 엎어지거나 젖혀지는 2가지만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놀이이다. 유치 4가락을 종합하면 5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다. 셋이 엎어지고 하나가 젖혀지면 도, 둘이 엎어지고 둘이 젖혀지면 개, 하나가 엎어지고 셋이 젖혀지면 걸, 넷이 다 젖혀지면 윷, 넷이 다 엎어지면 모이다. 원래 도, 개, 걸, 윷, 모는 가축의 이름을 딴 것으로 고조선의 관직인 오가를 말한 것이었다. 도는 돼지, 즉 저가, 개는 개, 즉 구가, 걸은 양, 즉 양가, 윷은 소, 즉 오가, 모는 말, 즉 마가를 가리켰다. 원래 신인 왕검은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800인의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배달국 신시의 규칙을 찾아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이름했다. 이후 사만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으며 그 이름을 진안, 번안, 마한이라 하였다. 번안은 서쪽의 경계를 맡아 지금의 중국 쪽에 있었으니 그들은 원래 조선의 지방 정권이었다. 마한은 남쪽의 경계를 맡아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으며 일본 지역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진안은 백두산, 평양,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한 중앙지역으로 단군 천황이 직접 통치하던 지역이었다. 윷파는 원래 원형이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하늘의 덕성은 원만하고 땅의 덕성은 방정하다. 라는 고대 동이족 홍산 문화에서 발현된 우주관이 담겨 있다. 윷판 한가운데점을 방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북극성이다. 방을 제외한 나머지 28개의 점은 곧 북극성 주위에 자리 잡은 28수이고 28이라는 숫자는 달이 차있던 상태에서 기울어졌다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날짜다. 28개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면서 1년 동안 사계절과 우주만물 생성의 근원인 오행, 수, 금, 화, 목, 토, 오방, 동서, 남북, 중을 빚어낸다. 이토록 우주의 한 부분이 들어와 엄청난 조합을 가동하는 공간이 윷판인 것이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거창한 우주놀이를 즐기는 민족은 오직 동유의 고리족뿐이었다. 북미 인디언들의 윷놀이와 아즈텍의 파툴리 게임과 마야족의 불 게임은 모두 여기서 유래한 것이었다. 윷놀이는 중국에 건너가 저포놀이로 변천되었다가 조선으로 역수입되기도 했다. 중간돌의 소년들은 자기들끼리 어느새 활을 만들어 따로 북극 여우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극 여우는 베링섬에서는 검푸른색이었는데 여기서는 흰색에 가까웠다. 알고 보니 이들은 눈 내리는 겨울에는 흰색이었다가 자연환경에 맞추어 여름에는 황갈색, 회갈색, 흑갈색으로 번갈아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보통 나그네쥐, 들쥐와 같은 작은 설치류 또는 물고기나 물새, 갓 태어난 물개 등을 사냥하는 소형 포식자이기도 하면서 딸기류나 해초 등 식물을 먹기도 하였다. 북극 여우를 따라다니다 보면 의외의 경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우털은 방한용으로 그 쓰임새가 그만이었다. 또한 북극 여우는 새의 알을 잘 훔쳐먹는 알 도둑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동물이 사체를 먹는 동물이었다. 이번에도 북극 여우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한 거대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눈 속에 파묻혀 뼈만 앙상하게 붉어져 나온 것이 분명히 북극 여우가 뜯어먹다 남은 것이었다. 모두가 저 사체는 곰이라고 단정하였다. 소년들이 서서히 북극 여우의 발자국을 따라서 산속 깊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몸이 땅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앞에 거대한 흰색 곰이 두 발로 서서 진국의 소년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우리는 죽는다. 빨리 도망가야 하지 않아? 아니야. 도망치면 곰은 즉시 우리를 덮칠 거야. 등을 보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뒷걸음으로 살살 물러서라고. 전부 화살을 장진하고. 알았어. 모두는 가만히 화살을 장진하고 앞을 보면서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곰의 크기로 보아 소년들이 화살을 날려도 그 화살을 맞고 여력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덮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곰도 놀랐는지 한참 이상한 물체를 본 것처럼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뒤를 돌아 꽁무니를 뺀다. 처음에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쳤던 소녀는 대강록의 아들 대한수였다. 어리지만 역시 황가의 혈통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넌 어떻게 그것을 알았어?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 아버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어깨너머로 들었지. 곰 사냥을 다녀온 사람들이 아버님과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도 순간적으로 그 말이 떠올랐어. 이런 외딴 섬에도 북극곰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 죽지반도와 알래스카 중간의 안류산 열도이니 충분히 북극곰이 서식할 만하다. 돌아와서 어른들에게 이 광경을 얘기하였더니 모두 기뻐하였다. 좋은 사냥감을 또 한 종 더한 까닭이었다. 이렇게 추운 북극 한랭지대에 이처럼 동식물이 풍부할지 몰랐다. 이들 대원들은 이제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보다 400년 전에 이들 섬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나 중국인들이 명나라 성조 때 정허 선박이 7차에 걸쳐 인도양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해안선까지 왕래한 사실만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발견했다고 확대시킨 말들은 진국인들의 안류산 열도와 아메리카 대륙을 통과 이주하기 훨씬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거론할 필요가 없다. 5. 세터가 된 시애틀. 이들 원정대는 아망낙 섬에만 오래 안주할 수 없었다. 모험은 다시 계속되어 밧줄과 보트를 이용하여 언 알래스카 섬에 도착하였고 거기서는 알래스카 반도가 가까이에서 건네다 보였다. 그들은 드디어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모두 살려 아메리카 대륙으로 상륙하였다. 그들이 반도로 상륙하여 곧장 올라가자 앵커리지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 캐나다로 건네갔다가 밴쿠버에서 다시 끝없이 이어진 긴 해안선을 따라 밑으로 방향을 틀었다. 밑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남쪽이 기후가 더 따뜻한 이유도 있지만 실은 거기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까닭이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링 해협을 건너서 혹은 안류산 열도를 건너서 이미 미 대륙에 상륙한 우리 고리족들이었다. 앵커리지에 어느 야트막한 산이 있고 내가 있고 앞에 평야가 있는 것이 흡사 한국의 어느 산골 마을이 있음직한 곳이 눈에 띄었다. 원정대원들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눈길이 같고 정든 고국 땅을 본 듯한 감상에 젖고 있었다.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운막새채가 눈앞에 아롱거리는데 마치 우리의 초가집을 연상케 하였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틀 때에 의례껏 전에 자기가 고국에서 살던 산천과 비슷한 곳을 잡기 마련이다. 가까이 접근하자 안에서 고리족 인디언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햇볕에 타서 무슨 족속인가 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나 자세히 보니 얼굴 생김새가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이 우리와 동종인 느낌이 들었다. 햇볕에 탄 어른들의 얼굴에 비하여 안에서 나온 어린이들은 우윳빛처럼 하얀 살결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여러 말을 서로 섞다 보니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웬걸 문장 구성도 우리와 같았으며 이제 거의 말을 알아먹을 만하였다. 서로가 말이 통한다는 것을 눈치채자 상대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이쪽에서도 자동적으로 얼굴 가득히 웃음기가 배어나왔다. 자세히 들으니 4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짓, 발짓, 몸짓을 더하면 실은
어떤 대화도 가능하였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스따. 아스따? 아사달? 조선에서 왔단 말입니까? 응, 아스따. 아스따. 조선. 이 말을 듣고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았다. 청나녀도 서비수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한마디 말을 건넨다. 아스따에서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먼 옛날 아스따, 먼 할아버지 아스따. 이들은 아주 먼 조상이 아주 먼 옛날에 아스따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서비수는 자기도 모르게 청나녀의 어깨를 힘주어 껴안는다. 우리 민족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안도감이려니와 그동안 같이 지내며 쌓아온 사랑이 이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흐뭇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스따는 아사달과 같은 말로써 단군 조선의 수도이다. 구조선의 단군 왕검은 아버지가 배달국 마지막 황제 18대 거불단 환웅이고 어머니는 웅시의 왕녀였다. 사람됨이 신령스럽고 덕망이 있어 원군이 사람들이 우러러 복종하였다. BC 2333년 무진년에 오가,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의 우두머리로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불암산의 단목이 있는 곳에 와서 삼신에게 제사 드리고 38세에 왕에 오르자 주위 70여 개국이 조공을 바쳤다. 화하족의 고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단군은 박달나무 군장이란 뜻으로 왕을 지칭한다. 아사달의 뜻은 아침의 땅, 빛나는 아침의 땅 등으로 해석하고 아침 조자와 빛날 선자를 합쳐서 조선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아사는 아침이라는 옛 우리말로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침을 우리의 말 그대로 아사라 한다. 즉 아침나라의 땅이란 뜻이 아사달이다. 달은 양달, 응달의 달과 같이 땅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천자문을 배울 때 하늘천 따지라고 하니 따는 바로 땅이란 우리의 옛말이다. 고조선의 제1왕조가 송하강 하얼빈 아사달 시기로 초대 단군 왕건부터 21대 소태 단군까지의 사만시대이고 제2왕조가 백악산 아사달 시기로 22대 색블루 단군부터 43대 물리단군까지의 3조선 시대이며 제3왕조가 장당경 아사달 시기로 44대 구물단군부터 47대 고열가 단군까지의 대부여시대로 수도를 옮겨가며 나라를 유지시켰다. 당시 고조선은 삼한관 경제, 즉 나라를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를 쓰고 있었다. 만주 몽골 일대 본항조인 진안은 총왕이 다스리는 관경이고 번안, 요동, 산동, 강소 일대에는 우현왕, 마안에는 좌현왕을 두어 다스렸다. 그 형태는 마치 하나의 저울과 같은 형태로서 진안의 소밀랑, 하얼빈이 저울대, 번안의 안덕향, 당산이 저울추, 마안의 백아강, 평양이 저울판과 같았다. 아사달은 몽골어나 거란어로는 화학 트인 밝은 벌판이란 뜻인데 한자로 옮기면 평양이 된다. 그래서 만주나 유령성, 대동강변 등 여러 곳에 평양이 있으니 처음에는 평양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였던 것이다. 지금도 만주의 조선독들은 넓고 큰 도시를 평양이라 한다. 우리 시골 사람들이 지금도 읍내에 간다고 하는 읍내 정도의 뜻이다. 아사달은 지금도 현대 중국어로 아스따라 읽고 있다. 앵커리지 산 밑에서 만난 그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언제 이곳에 정착하였는지는 잘 모르나 아사달에서 왔다고 들었으며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살기 좋은 세터, 시애틀이 있으며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역시 물고기가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큰 호수, 온타리오 호수가 있다고 하였다.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땅, 맨하탄, 뉴욕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후가 따스하고 고리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땅, 멕시코가 있으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살기 좋은 땅이 있다는 것도 어감상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 아스타 사람 오고 가고, 네?
가끔 오고 가고 하는 왕래까지 있다고요? 예, 오고 가고. 추장인 듯 싶은 그 남자는 이제는 대답을 할 때 분명히 우리말 예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 미주 지역의 고리족들끼리 가끔 왕래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미주 지역 전체는 벌써 고리족이 점령하고 있는 고리족의 나라였던 것이다. 진국의 원정대 일행이 앵커리지의 우리 민족을 이별하고 시애틀에 도착하여 보니 과연 자연 환경이며 기후가 한국인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 터는 푸젓 사운드만과 워싱턴호 사이 좁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육지와 바다, 호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호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다. 시애틀 앞바다는 내해라서 바닷물의 염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시애틀 앞바다에서 잡은 모든 물고기는 민물고기처럼 안전하게 구이 또는 조림으로 먹기에 좋았다. 푸젓 사운드의 명물인 연어는 1m가 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연어보다 더 많이 잡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기는 락피쉬였다. 마치 우리의 우럭이나 볼락 같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우리 구미에 맞는 물고기 종류가 좋기 10종이 넘었다. 원정대는 세터에 농경민족의 기질을 발휘하여 벼와 콩을 심었다. 땅은 기름져서 벼도 알이 토실토실하였으며 콩은 기름기가 자르르하였다. 태생적인 농경민족의 해양민족의 기질까지 가미된 아주 강인한 민족이 형성되고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들소 버펄로를 사로잡아 쟁기에 씌어 밭갈기를 시도해 보았으나 성질이 워낙 사나워 도저히 우리의 황소처럼 부릴 수가 없었다. 그 뒤부터 버펄로는 사로잡으려 하지 않고 사냥하여 식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버펄로를 창이나 화살로 맞추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달려가 따라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은 사로잡기만 하면 질들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특히 새끼 때부터 기른 야생마는 친인간적이어서 미 대륙을 개척하는 안성맞춤의 도구가 되어주었다. 말은 처음에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천정부지로 날뛰었으나 끝까지 잡고 안 떨어지고 버티면 금방 포기하고 순종하고 마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 등짝의 애물단지를 털어내기 위하여 1000길이나 뛰며 이리저리 흔들어대기 때문에 야생마에서 안 떨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연적으로 누가 안 떨어지고 오래 버티나 시합이 벌어졌다. 박돌이 아저씨가 먼저 말 등에 올라타자 말은 몸부림을 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을 친다. 하는 수 없이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꼬꾸라지고 만다. 모두가 한박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힘이 장사라는 기일사 청년이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말등에 올라타자마자 1000길이나 높이 뛰며 울타리안을 사정없이 맴도는 통에 몇십 초도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처박히고 만다. 또다시 고리족의 웃음이 아메리카 평야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기일사는 장사답게 넘어지는 자세도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이왕 넘어질 바에야 너도 같이 넘어져 보아라 하는 식으로 힘껏 목에 매인 밧줄을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말과 사람이 함께 넘어지고 만다. 말은 누워서 퍼덕퍼덕 발버둥을 한참 치다가 겨우 일어나서 다시 이리저리 날뛴다. 그때 기일사도 일어나며 에잇 고얀 놈 한마디 하고는 옷을 털털 털고 밖으로 나온다. 이때 서비스 총각이 나섰다. 청나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안 돼요. 걱정하지 마. 난 안 떨어질 거야. 저분들도 다 떨어졌잖아요. 저분들이 떨어진다고 나도 떨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 안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조심하세요. 서비수와 청나녀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부였다. 드디어 서비수가 말에 올라 목에 묶인 밧줄을 몇 번 손등에 휘감더니 문을 열고 출발하라 한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나서자마자 말은 1000길 만길 뛰기 시작하는데 이번 말은 힘이 가장 센지 뛰는 높이가 가장 높고 거칠기 짝이 없다. 뛰는 높이도 높이려니와 저처럼 높이 뛰는 말에서 떨어져 저 말 발목에 밟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 부상을 당할 것 같다. 청년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긴장된 장면을 보고 있다가 서비수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자 그만 눈을 딱 감아버리고 말았다.
오, 상제님. 이제 부상당한 서비스를 안고 일으켜야지 하고 눈을 떴을 때 웬걸 서비스는 아직도 말 위에서 몸을 활처럼 휘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안 떨어지고 딱 붙어서 말과 함께 내가 이기나 보자고 시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있으니 말이 혼자 날뛰다가 힘이 붙인 모양이다. 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드디어 보통 걸음으로 스텝을 바꾸고 있었다. 원정대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세터의 넓은 평야에 울려 퍼졌다. 제주 없이 보통 걸음으로 속도를 바꾼 말은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이제 보니 건장한 백마였다. 서비스는 백마를 워 혀를 끌끌 차며 갈기를 가볍게 두들기더니 방향을 튼다. 청나녀가 서 있는 곳까지 가게 양발로 배를 툭툭 건드린다. 청나녀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린 서비수는 말굽비를 청나녀에게 건네준다. 이 말은 이제부터 당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 예뻐라, 이 말. 라녀는 이제부터 그 말을 타고 나와 어디나 같이 달리는 거예요. 알았지요? 알았어요. 이 말을 타고 당신의 뒤를 꼭 따라다닐게요. 걱정 마세요. 흰 말은 마치 청나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그 눈을 껌뻑거리며 청나녀가 쓰다듬어주는 따스한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원정대원들이 또 한 번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환호가 세터 벌판에 멀리 울려 퍼지고 있었다. 6. 아스다의 나라. 어느덧 세터의 기반을 잡고 생활을 한 지도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진국을 떠나올 때는 20남짓의 가족이 어느덧 50가족 이상이 되었다. 그간 온타리오 호수의 우리 민족과 혼인한 가정도 있어서 온타리오 호반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았다. 온타리오 호수는 마리 호수지 실은 하나의 바다와 같아서 호수의 넓이가 우리의 경기도와 서울을 합한 면적과 맞먹는 넓이였다. 북동쪽으로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흐르고 남서쪽으로는 나이아가라 강을 통해 이리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리호의 북쪽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닿아있으며 남쪽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 뉴욕주와 닿아있다. 이곳이 구리족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터전이었다. 그간 기울사는 뉴욕 맨하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맨하탄에 마침 진국의 정읍위에서 오는 사람 중에 평소에 친히 지내던 집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한 번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대개 정의부 출신들의 10가족 정도가 따라 나섰고 그들은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신개척지를 향해 늠름하게 줄지어 나아갔다. 많은 땅 맨하탄은 하도 땅이 넓어 말 뒤에 밧줄을 묶고 한 바퀴 큰 원을 돌고 돌아오면 그 안이 모두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격이었다. 서비스와 청나녀는 대개 솔빈부 출신의 20여 가족을 이끌고 구리족이 가장 많이 산다는 멕시코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적두마를 탄 서비스와 백마를 탄 청나녀가 앞장서고 청나녀의 남동생 가족, 여동생 가족도 뒤따랐다. 서비스와 청나녀의 사이에 벌써 장성한 아들 정걸과 딸 수빈이 부모를 바싹 가까이서 호위하고 있었다. 이 대우 중 수지라의 갓난아기였던 상원이는 벌써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대강록은 아들 대한수까지 합해 벌써 대가족의 가장이 되어 있었고 황족답게 자기는 첫 터전이었던 세터를 지키겠다고 20여 가족이 그대로 남았다. 대강록의 후예들은 추장을 지명 그대로 세터, 시애틀이라고 불렀고 땅의 이름도 시애틀이라고 불렀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약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백인이 진주하여 아메리카 대륙이 마치 자기들의 땅인 양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개척하고 있었다. 1874년 미국의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시애틀의 대주장에게 특사를 파견하였다. 목적은 시애틀에게 땅을 팔라는 권고였다. 저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특사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낯선 홍색의 유색인종들이 들어와서 산다기에 우리 백인과 사이좋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언젠가 만나보고 싶었소. 대통령이 무엇인지 모르나 아마 추장인 모양인데 할 말이 있으면 추장이 직접 올 일이지 사람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구려. 네, 대통령은 할 일이 많아서 직접
날품을 팔아서 얘까지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인종은 우리이고 백인종은 당신인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칭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백인종이라 하고 당신네를 황인종이라 합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살결이 하얗고 당신네들은 살결이 붉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홍인종이라 해야 맞지요. 그때 마침 움막 안에서 시애틀의 손녀가 나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어스 대통령의 특사를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본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렇단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다. 그런데 왜 저렇게 붉고 털이 많아요? 원숭이 아니에요? 아니다, 사람이다. 시애틀은 손녀의 우윳빛 나는 뽀얀 볼을 손등으로 가볍게 쓸어주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얀 백인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온 목적은 우리에게 땅을 팔라는 부탁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네? 땅을 팔아요? 땅은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땅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삼라만상을 주신 것은 홍익 인간하여 다 함께 향유하고 살라는 것이지 누가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사람이 많아져서 모두 자기 소유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왕 64족은 모두 나반과 아만의 후예입니다. 후에 많은 백성의 사랑을 받아 최초로 추대되신 분이 안파견이란 분이 계시고 후에 또 커바란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께서는 세계 만방에 한결같이 덕화를 베풀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천지인 삼계와 더불어 함이 없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땅이란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곳이지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대통령께 무엇라고 설명을 해야 할 터인데 차라리 하고 싶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면피가 될 듯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수쿠하미시와 도하미시 부족 대추장 시애틀은 피어스 대통령에게 답장을 보내게 된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형제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바위산, 풀잎의수액, 조랑말과 인간이 채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이 땅을 팔더라도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내버려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내는 철마가 우리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수보다 어째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신은 하나라는 것을. 당신네 홍인종들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천지인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홍익인간 제세 이하의 정신이 고스란히 배인 고조선의 사상의 전달이었다. 이곳 고리족 인디언들의 자장가를 들으면 더 분명히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천일지일 태일의 정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잘 자요 별아빠, 잘 자요 달엄마, 캄캄한 밤하늘에 은빛 팔 들이우고 잘 자요. 잘 자요 산할아버지, 은빛 나는 잠옷 입고 새 눈모자 매만지며 잘 자요. 잘 자요 강할아버지, 꽁꽁 얼음 밑에서 운물결 찰량며 잘 자요. 잘 자요 근사슴 삼촌, 회색 늑대 삼촌, 눈신 토끼도 덩달아 살금살금 다니네요. 잘 자요 버드나무 이모, 잘 자요 자작나무 고모, 차랑차랑 커다란 잠옷 입고
어둠 속에 고요히 서서 잘 자요. 잘 자요, 비버사촌, 흰발 생쥐사촌, 붉은 여우사촌, 눈보라 끄덕없는 아늑한 굴 속에서 꾸벅꾸벅 새끈새끈 잘 자요. 이 노래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떻게 별과 달을 아빠 엄마라 부르고 산 할아버지 강 할머니라 호칭하며 큰사슴 삼촌, 회색 늑대 삼촌이라 부르며 버드나무 이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는 고리족만이 가지고 있는 우주와 혼연일체가 되는 시천주 사상이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철학이었다. 사람과 물건이 함께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삼신으로서 한 근원의 조상으로 삼느니라 하는 환구, 배달, 조선의 삼성조 사상이었다. 예수, 석가, 공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7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교 사상의 원형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아니고서는 발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계 4대 문명보다 1천년 내지 2천년이 빠른 홍산 문명을 일으킨 문화에 뿌리를 둔 배달 민족이 아니고서 어디에 이런 사상이 배어 있었겠는가. 7. 수빈이와 아차축구. 서비수와 청년여가 앞장서고 솔빈부 출신이 대부분인 20여 가족 100여 명이 뒤를 따르는 남부 원정대가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서비수와 청년여 사이에는 벌써 18세가 된 아들 정걸과 16세의 딸 수빈이 엄마 아빠를 보호하듯 바싹 가까이 따르고 있다. 수빈이의 나이는 마침 청년여가 대진국을 떠나올 때의 나이로서 생김새도 그때의 청년여를 빼닮았다. 오빠, 어디를 혼자 가는 거야? 넌 거기 있어. 어디를 가는데? 같이 가. 이상한 소리와 낌새를 느끼고 혼자 말고삐를 틀어서 옆으로 삐쳐나가는 정걸을 보고 수빈이 따라가며 하는 말이다. 정걸과 수빈이 옆으로 길을 틀자 일행은 모두 그들을 바라보며 말고삐를 당기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서비스 일행의 몇 배나 되는 인디오 기마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추장인 듯한 한 사내를 선두로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행렬인 듯 모두 활과 창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양쪽은 서로가 놀라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인디오들은 이쪽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 가족이란 것을 눈치채고 저기를 느낄 상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경계의 태세를 늦추며 천천히 말을 몰아 가까이 온다. 서비수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쪽에서도 추장인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온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북쪽에서 더 살기 좋다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우리는 원래 저 진국의 조선 땅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때 수빈이도 당돌하게 나선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누구시오? 말을 하시오. 이때 말하는 수빈이 태도며 말투는 전에 청년여가 앵커리지에서 인디언들을 보고 묻던 모습과 어쩌면 그리도 똑 닮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들 중 한 동안의 젊은이가 말고삐를 당겨 추장인 듯한 사람 곁으로 다가오며 아파치, 아버지라고 부르며 뭐라고 한참을 이야기한다. 추장은 젊은이와 대화를 하며 서비스 일행을 흘끗흘끗 바라본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이 확실하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서 처음 온 낯선 사람인 것 같다. 생긴 것은 우리와 많이 닮은 것 같다. 아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하였다. 나 아스타. 아스타? 아사달? 조선? 끄덕끄덕. 당신들이 저 아사달의 조선에서 온 사람이란 말씀인가요? 나와들, 우리들, 아스타, 사람. 와. 서비스 일행은 일제히 환호를 올렸다. 지금 저들이 아사달의 나라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라지 않은가. 그리고 아사달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들도 일제히 웃음소리가 나며 환한 얼굴로 변한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닮았고 체구도 비슷하고 희로애락의 성정 표현도 비슷하였다. 서비수가 말에서 내리자 추장도 말에서 내리더니 서비수를 끌어안는다. 서비수도 추장을 끌어안았다. 양쪽의 인원은 일제히 환호를 올린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지금 어느 부족과 싸움을 벌여
그들을 복속시키고 돌아오는 승전 부대였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먼 길을 따라가니 조선의 주거지와 비슷한 갈대로 엮은 초가집 같은 마을이 나왔고 옆에 거대한 금자탑이 있었다. 탑의 위쪽이 금자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금자탑이라고도 하고 피라미드라고도 한다.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여기저기에 수많은 피라미드가 산재해 있었다. 단 이곳의 피라미드는 적석층이 밀리지 않는 공법을 발명하였는지 벌써 호분석은 없었다. 서비수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가보았던 만주 벌판의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 서대총, 오해분, 이호묘 같은 피라미드와 거의 똑같은 형태였다. 거대한 사방 벽면은 적석층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벽면의 적석층이 밀리지 않게 사면에 엄청난 무게의 호분석을 3개씩 12개를 받쳐놓았다. 서비수의 아버지는 진국의 대내상을 지내셨던 분과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 옛날부터 고리족이 베링해협을 넘어 안류산 열도를 타고 미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선각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들 서비수에게 민족의식과 개척 정신을 불어넣고 있었다. 서비수가 그때 아버지를 따라 집안 일대를 소풍 갔을 때 받았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수많은 피라미드가 산재해 있었는데 피라미드가 위치한 자리는 주위에 자갈이 넓게 깔려져 있었고 웅장한 돌담이 둘러져 있었다. 그중 장군총은 비록 태왕릉이나 천추총보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으나 가장 호화로웠고 최근에 축조된 듯 하였다. 장군총은 기단 적석총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른 피라미드는 단순 적석총이나 봉석 석실 적석총 등 형식은 다양했으나 첫눈에 그 솜씨가 모두 닮아 있었다. 장군총은 태왕릉 등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피라미드 형식으로 모두 7층으로 축조되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계단식으로 축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의 형식이어서 위가 화살처럼 뾰족하지만 조선의 피라미드는 상층부에 작은 축조물이 있어서 천신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왕릉은 광개토 태왕릉이라 했고 장군총은 그의 아들 장수왕의 능이라고 했다. 큰 능 주위에는 배총군의 피라미드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다. 서비수의 아버지는 서비수에게 말하였다. 만주에는 집안과 환인 지역 일대만 해도 대소 피라미드가 1만 개 이상이나 산재해 있다고. 동네를 흐르는 압록강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나라의 가을 단풍이 티 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받쳐주고 있었다. 우리나라 안에 저처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복받은 민족이라 생각했다. 아버님의 말씀으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의 주인이었던 한민족은 화화족이 아직 생성도 되기 전에 벌써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니 현재의 함양 북동 지역이나 장안 동남 지역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피라미드가 수없이 산재해 있다고 하였다. 서비수 일행과 아파트 일행이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나와 놀란 표정으로 이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파치란 사람이 모두에게 무슨 말인지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파치의 설명을 들으며 서비수 일행을 번갈아 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고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웅성웅성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 아빠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더니 다시 긴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모두 와 하는 큰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멀리 아사달에서 온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사달에서 아주 일찍 이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많이 바뀌어져 저들과 비록 잘 통하지 않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말이 우리와 같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란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표정과 몸짓과 가끔 알아들을 수도 있는 단어에서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누가 지시라도 하듯이 일제히 서비스 일행을 향하여 서서히 몰려들더니 팔을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 껴안아보기도 하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피어오른다. 처음에 아파치를 향해 달려나왔던 동안의 젊은이는 수빈이가 마음에 드는지 수빈이 곁을 맴돌더니 용기를 내서 수빈이에게 가까이 가서 악수를 하자는 신용을 한다. 수빈이도 이 젊은이가 좋은지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고 서로 손을 잡고 웃는다. 조금 있으니 그들의 승전보를 알리는 북소리가 났고 모닥불이 피어지고 장구춤, 소구춤이 벌어졌다. 수빈은 자기도 모르게 구슬하네 하자 어느새 옆에서 그 젊은이가 들었는지 응, 구, 뭐라고? 구슬 구라고 한다고? 응, 구.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말 구슬, 그들의 말로는 구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지나니 아리랑곡이 흘러나온다.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휘가 났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휘가 났네. 아리랑 아라휘가 났네. 약간씩 가사와 음보가 다를 뿐 첫눈에 우리의 아리랑이 분명했다. 아리랑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용사들을 위무하기 위하여 부르는 승전가였던 것이다. 풍성한 음식이 끝없이 이어서 나왔고 술이 나왔다. 서비스 일행을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술이 진국에서 먹던 막걸리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아파치는 큰 잔 2개를 들고 오더니 막걸리를 가득 따라서 서비스더러 더 마시기 시합을 하자는 몸짓을 한다. 서비스도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러자고 같이 잔을 들었다. 술을 단숨에 다 마시고 거의 동시에 잔을 내려놓자 양쪽 사람들은 큰 환호를 지르며 기뻐한다.